많은 이들이 일생에 꼭 한 번은 가보기를 희망하는 여행의 종착역 인도.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여행자들에게 인도는 꿈과 이상이며 손에 넣기 어려운 환상이었다. The aim is to experience another culture, another country, to see as much as you can. It's about finding the spirit because it's, India has the most spirituality.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해동의 한 승려가 5 천축국 순례에 나섰다. 그리고 자신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먼 시간의 저쪽 낯선 이방의 땅을 혼자 거닐던 젊은 구도승. 그는 신라에서 온 승려 해초였다. 아무리 둘러봐도 인적도 짐승의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사막.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참기 힘든 목마름으로 내장은 불타는 듯하고 소용돌이치는 모래바람에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언제 이 길을 가다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죽은 이의 해골을 지표 삼아 방향을 잡는다. 고향 계림을 떠나 수많은 여름과 겨울을 지나온 먼 길. 마치 이 세상 한 귀퉁이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다. 대체 세상의 중심은 어디인가? 내가 여기까지 떠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 여정이 끝나는 날 뜨거웠던 이 길을 기록하리. (8세기) 인도와 서역 지방을 여행한 한 승려가 자신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보다도 무려 5세기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네, 이 놀라운 기록은 바로 신라고승 해초의 왕 오천축 국전인데요. 이것은 총 227행, 6천여 자만 남아있는 짧은 여행기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은 해초가 남긴 왕 오천축 국전, 이 6천여 자의 짧은 글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여행 안내서나 먼저 다녀온 이의 기록을 통해 그 나라의 정보를 얻는다. 그렇다면 그 옛날 길을 나선 순례자들은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 혹시 그 시절에도 천축국 여행을 위해 누군가의 기록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했을까? (8세기) 인도 여행의 여정을 기록한 신라승 해초의 왕 오천축국전. 그 기록의 효용성은 얼마나 될까? 쿠시나가라 바라나시. 바라나시에 들렀다가 그렇죠? 우린 해초가 남긴 기록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와 GPS, 나침반 등을 준비했다. 만약 이 기록이 당시 순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1300여 년이 흐른 21세기에도 왕 오천축국전을 따라가는 여행이 가능할까? 이방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인도인들. 이국의 구도자였던 신라승 해초의 여행 역시 이렇게 시작됐을 것이다. 우리는 해초의 순례 기록을 쫓아
지난 8세기 그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해초의 왕 오천축국전의 최초로 명시된 나라 구시나국이 천여정지다. 한 달 만에 구시나국에 이르렀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곳이나 성우님이 황폐화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성지 구시나가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작은 마을이다. 해마다 8월 초파일이 되면 남승과 여승, 도인과 숙인들이 그곳에 모여 크게 공양 행사를 치르곤 한다. जैसे आज पूर्णिमा है आज कर लेंगे वैसे पूर्णिमा तो हर महीना में एक बार आता है तो महीने में भी पूजा होता है हर पूर्णिमा के 당시엔 석가모니가 입적한 8월 초파일을 성대하게 기념할 만큼 불교가 번성했다. 13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곳에선 힌두신을 위한 제사가 한창이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더 이상 보리심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에 탑을 세웠는데 한 선사가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인멸한 자리에 세워진 열반당. 열반당 안엔 길이 6.2m의 거대한 열반상이 있다. 5세기경에 만들어졌다는 이 와불상은 19세기 말 이 근처 강바닥에서 발굴됐다. 열반상 아래 기단부엔 스승의 죽음을 오열하는 제자들이 새겨져 있다. 신라승 해초보다 한 세기 앞서 이곳을 방문한 당나라 승려 현장은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누워있는 열반상을 봤는데 그 곁에 탑이 있었으며 그 높이는 200여 장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 이제 탑이 있었답니다. 탑이.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는데 그 탑이 사리탑이 아니었겠나.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지금 거기 원형 한 높이가 한 3m 좀 되는 벽돌 기단인데 그것은 사리탑입니다. 사리탑. 7세기 현장과 8세기 해초가 직접 보고 기록한 열반탑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이 거대한 흔적은 쇠락하기 전 인도 불교의 영광을 짐작케 한다. 이 탑의 서쪽에 강 하나가 있는데 이라발저 강이라고 한다. 이 강은 남쪽으로 이천리를 흘러 항하로 들어간다. 해초는 석가모니가 인멸하기 전 마지막으로 지나갔다는 이라발저 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강이 겐지스 강의 지류임을 밝히고 있다. 그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라발저 강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어떤 위치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속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 서쪽에 어떤 그 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강이 남쪽 방향으로 이천리로 흐른다.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열반처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바닥을 드러낸 강의 흔적을 찾았다. 과연 제대로 찾아온 것일까? ये किस तरफ जाता है ये नाली? ये इधर से होकर के आगे निकल जाता है बिहार साइड। पक्का है गंगा में नदियाँ सब जाती हैं। ऐसा है कि मतलब ये पतला है, ये आगे जाएंगे चौड़ा होता जा रहा है।
위성지도로 확인한 결과 열반처 가까이 흐르는 히라바띠 강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라발자와 히라바띠, 쿠시나국과 쿠시나가르. 이와 같이 해초는 현재 지명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지 발음에 가까운 음차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초보다 앞서 여행한 중국의 퍼편이나 현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표기법이다. 며칠 걸려 피라날사국에 이르렀으나 이 나라 역시 황폐화되어 왕도 없다. 즉 고륜을 비롯한 그 5 비구의 소상이 탑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해초는 겐지스강을 따라 그 다음 행선지인 피라날사국, 즉 지금의 바라나시로 향했다. 그가 남긴 5 비구의 소상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해초는 바라나시 북쪽의 불교 유적지 사르나트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룸비니와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그리고 인멸한 쿠시나가르와 더불어 불교 4대 성지로 손꼽히는 사르나트. 사슴정원의 전설이 내려오는 이곳은 노기아원으로도 불리는데 석가모니의 5 제자들이 수행하던 곳이다. 고행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터득한 석가모니는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자 사르나트의 5 제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5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펼쳤다. 사르나트의 상징 다메크 스투파. 석가모니가 5 제자들에게 행한 첫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6세기 유적으로 해초도 이 탑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아쇼카 석주는 현재 대부분이 파괴돼 하단만 남아있다. 석주 위에 사자가 있다. 그 석주는 대단히 커서 5 아름이나 되지만 무늬는 섬세하다. 8세기 해초가 봤다는 석주 위 사자상은 현재는 사르나트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4마리의 사자가 몸을 맞붙인 채 앉아있는 이 사자상은 오늘날 인도의 상징이 돼 인도 화폐 루피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초 스님의 기록에서 여러 가지 그 사실성을 첫 특징으로 잡는데 바로 그 현장이 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님이 기술한 이 탑이라든가 그다음에 석주 그 사실들이 그대로 남아서 오늘 옛날을 증명하는 그것이 아주 리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적으로 남은 불교의 발상지. 8세기 해초의 눈에 비친 중천축의 불교는 이미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다. 부처의 땅 천축국으로 구법순례를 떠난 해초는 5 천축국 일대를 두루 여행하면서 불교의 전파 상황을 파악하는 데 힘썼습니다. 석가모니가 열반한 구시나국을 여행한 해초는 바라나시에 도착해서는 외도 불착의복, 신상도제, 사어대전, 즉 이교도들은 옷을 입지 않고 몸에 재를 바르며 힌두신을 섬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바라나시의 이교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7세기 이후 사실상의 인도 불교는 힌두교에 흡수돼서 그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는데요. 석가모니의 영광을 확인하러 갔던 중천축국에서 불교의 쇠락을 목격한 해초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바라나시. 힌두교도나 불교도 모두에게 이곳은 매우 신성한 도시다. 겐지스강을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는 힌두교인들은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강물로 목욕을 하거나 빨랫감을 물에 적셔 돌에 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의 정화의식을 펼친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윤회를 통해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데 열반에 이르는 말하자면 전 단계의 통과를 이뤄서 여기 와서 이제 성묘하죠. 신성한 겐지스물로서 목욕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그 업을 깨끗이 전생에 현세죠. 현세에서 저지른 업을 깨끗이 씻고 그럼으로써 영원히 이제 윤회를 통해서 저는 막 그런 그 믿음이죠. 믿음인데 겐지스강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곳 바라나시. 다음 생애에 좋은 업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힌두교도들로 육지와 강을 이어주는 계단 가트는 항상 북적인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와 신들 속에서 살아가는 인도인들. 수많은 신들 중 어떤 신을 믿든 간에 힌두교도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힌두교 최대 성지인 바라나시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신들이 인간의 땅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 신들을 위한 축제를 펼친다. (2500년) 전 35세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한달음에 달려와 첫 설법을 펼쳤던 피라날사국. 8세기 신라승 해초가 이곳에 들렀을 때 불교는 이미 힌두교에 흡수된 상태였다. 사라진 종교의 흔적. 젊은 구도승 해초가 불교 부흥을 꿈꾸기엔 너무 늦은 발걸음이었을 거다. 해초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이제 황폐화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이제 없었고 왕도도 없었죠.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불법이 있었고, 그래서 한 30여 개의 가람, 즉 불사가 사찰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비해서 영궤도라고 그러는데 즉 힌두교나 사이나경 상대편성에서 힌두교 경우에는 아마 100여소의 그런 이제 그 힌두교 사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불교의 쇠락을 목격한 해초는 고대 인도 가운데 중국까지 널리 알려진 마게타국으로 갈 길을 옮겼다. 이 마게타국에는 옛적에 왕이 한 분 있었는데 시라표저라고 하였다. 녹야원과 쿠시나, 사성, 마하보디 등 4대 영탑이 마게타국 왕의 영역 내에 있다. 그리고 4대 영탑의 하나인 마하보디 대탑을 찾아갔다. (4대 영탑은)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된 성지로 자고로 순례의 대상이었다. 여기는 역시 그
그 유명한 불교 8대 성지 하나인 마하보디사, 뭐 대탑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곳은 부처님이 그 고향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6년 동안 모든 고행을 하지만은 결국 그 방법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중용의 방법으로 그 깨달음의 방법을 바꾼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마하보디사에 도착한 해초는 평생 소원하던 성지를 찾아온 기쁨을 오원시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 보리수가 멀다고 걱정 않는데 어찌 녹야온이 그리 멀다 하리요. 가파른 길 험하다고만 근심할 뿐 어변의 바람 몰아쳐도 개의찮네. 8탑을 친견하기란 실로 어려운데 오랜 세월을 겪어 거지 반 타버렸으니 어찌 배려는 소원 이루어지겠는가. 하지만 바로 이 아침 내 눈으로 보았노라. (1300여 년) 전 해초가 서 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엔 오늘도 수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이 세웠다는 높이 52m의 대탑. 장엄하고 거대한 자태를 자랑한다. 하지만 마하보디 대탑은 실제 탑이 아니라 탑 모양의 사원이다. 그 탑 옆으로 보드가야의 상징 천년고목 보리수가 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나무, 보리수입니다. 부처님 바로 이 보리수 밑에서 장시간의 명상 끝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그 유명한 그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저 보리수, 저 밑에 그 너래, 큰 넓적한 너래 바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명상하시고 깨달은, 그래서 저것을 금광보좌라고도 하고. 오랜 고행 끝에 석가모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석가모니의 성불지에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따르려는 구법승과 순례객들. 저마다의 금강 보좌를 위해 정진 중이다. 마보디 대탑 옆 커다란 발자국.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첫걸음을 내디딘 곳을 기념해 새겨놓은 것이다. 석가모니의 발자취를 찾아 이역만리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 대탑과 보리수를 바라보며 마음속 발원을 올린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정진하는 그 자리가 굳건한 금강 보좌가 아닐까. 금강 보좌가 굳이 인도의 마게타국에만 있으란 법이 있을까? 불교가 중흥하던 시기엔 절대적 성지로 추앙받던 마하보디사. 10세기 이후 인도에서 점차 불교가 잊혀지면서 오늘날 보드가야 일대는 인도인이 아닌 이웃의 불교 국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높이 25m의 위용을 자랑하는 일본 서원의 대불상.
마오보디 사원의 명성을 대신하며 보드가야의 상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절 고려사도 국제사원 구역 내 터를 마련하고 있다. 8세기 기록을 가지고 떠나는 21세기 여행.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요. 130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왕 오천축국전의 정보는 오늘날에도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왕 오천축국전의 미스터리. 1908년 이 놀라운 기록이 발견되기 전까지 해초는 한국에서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불교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였던 중국 감숙성 돈황. 명사산 동쪽 끝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약 1.6km에 걸쳐 벌집 같은 석굴이 늘어서 있다. 약 1000년에 걸쳐 만들어진 막고굴. 600여 개의 동굴 안에 2400여 개의 불상이 안치돼 있다. 많은 불상을 모신 석굴이 있는 곳이라 해서 천불동이라고도 불린다. 그 가운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1900년 17호굴 장경동의 발견이었다. 16호굴을 수리하다 모래로 막은 벽 너머로 새로운 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 굴 안에 있던 수많은 도낙문서 중에 1908년 프랑스 동양학자 펠리오에 의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기록이 있다. 해초의 왕 오천축국전이 바로 그것이다. 책명도 저자 이름도 없이 9장을 이어붙인 두루마리 필사본. 앞뒤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것은 총 227행 6천여 자의 기록이었다. 처음과 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 알 수 없는 1200년 묵은 두루마리. 그 실체를 밝혀준 사람 역시 발견자 펠리오였다. 동양 문물에 밝고 한문에 능했던 펠리오는 해림의 불교 경전 주석서 일체 경험의를 토대로 이 두루마리의 실체를 파악해냈다. 같은 해 펠리오는 도낭 현지에서 스승 세나르에게 편지를 보낸다. 17호굴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두루마리가 8세기에 활동한 해초의 인도 여행기 왕 오천축국전이란 확신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펠리오는 해림의 일체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왕 오천축국전의 단서를 찾아냈을까?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된 일체 경험의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일체 경험의는 불교 관련 서적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나 고유 명사에 간략한 주석을 붙인 일종의 불교 백과사전이다. 펠리오는 해림의 주석에 나오는 어휘 순서를 비교해 발견된 왕 오천축국전이 원래는 세 권으로 된 여행기임을 시사했다. 해초 왕 오천축국전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85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중하별로. 그래서 거기 상중하에 나오는 그 단어들하고 현존한 상중하에 있는 그 단어들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그 출현 빈도들을 이제 대조 비교해서 대제 추론해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글자는 12,000, 3,000자. 그렇게 보면 지금 장관분이 한
배의 그 글자 수가 되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1300여 년 전 인도 일대를 여행하고 왕 오천축국전을 쓴 해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당시 밀교의 중심 사원이었던 시안의 대흥선사를 찾았다. 지난 1200년 세월 동안 해초의 생애는 알려진 바 없이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해초의 여행기가 발견된 지 7년 후 비로소 그의 존재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해초는 밀교 고승 금강지와 불공의 제자란 것만 알려졌을 뿐 그의 국적은 미지로 남아 있었다. (1915년) 일본 학자 다카코스 준치로는 당대 밀교 중요 문헌인 표제집을 인용해 불공과 해초의 관계를 증명하는 한편 그의 국적을 최초로 밝혔다. 이 책에는 대략 9년 774년 5월 7일 삼장화상 불공이 입적할 때 남긴 유서가 수록돼 있다. 불공은 자신의 6 제자 가운데 2번째로 신라 해초를 들었는데 이로써 해초가 신라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那他为什么就是特别是把新罗会操这提出来，那是不是他特别优秀啊？他这个其他的都是当地什么寺院的谁，什么寺院的谁？哎呀，这会操，这作为一个外国人啊，作为一个就是到这儿年龄很小来了的人，哎，他的贡献，他的就是业绩很大，所以就是新罗会操啊，这样能够是有区别区分开来。 是不是这种意思在里边啊？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 구름은 너울너울 돌아만 가네. 그 편에 감히 엽서 한 장 붙이고 싶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 안 되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가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일남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에 날아가리. 해초가 신라인이었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남긴 오원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남천축국을 여행하던 해초는 고단한 여행길의 여수를 시로 읊으며 자신의 고향이 계림, 즉 신라임을 밝혔다. 왕 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초의 생애는 정확한 생몰 연대조차 알려진 바 없다. 다만 20대의 젊은 그가 왜 천축국 여행을 결심했는가는 신라의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당나라 유학은 젊은이들의 엘리트 코스였을 것이다. 중국의 변방, 해동의 작은 나라의 젊은 해초. 그는 원광 자장 원측 의상이 그러했듯 자연스레 당나라 유학을 꿈꿨을 것이다. 当时的新罗和尚，他也是顺应这个潮流，他们也想，到西域，到那个就是印度啊，去到真经啊，来弘扬佛法啊。他们要么就死在印度，要么死在漫漫的路途，要么最后死在唐朝，这也挺残酷。但是他们为了求取佛经这种探险的这种精神，是值得我们学习，值得我们
崇敬的啊。 통일신라 시대 구법승들의 구도 열기는 중국에 머물지 않고 불법의 본고장 인도로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8세기 해동의 신라인들이 이해하는 세계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 평택항이 자리한 아산만. 희주를 비롯한 신라 구법승들은 지금의 평택항, 즉 당항진을 통해 당나라로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9년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희초 기념비가 이곳에 세워졌다. 서해안에 위치한 주요한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항구죠. 특히 8세기 때는 구법 고승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신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는 항, 즉 길목이라 이렇게 일컬었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라든가 이상 스님 같은 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고 또 실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평택은 지정학적으로 서해를 통한 실크로드의 주요한 요지에 있는 항구입니다. 남천축국 출신 스승 금강지의 권유에 따라 바닷길을 이용해 인도 구법 여행길에 나선 희초. 그의 바닷길 여정은 당시 광저우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교역했던 당나라 배들의 남해 항로를 참조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일체 경험에 의해 주석된 어휘 가운데 남방지역 특산물 등 해양 관련 기록이 남아있어 희초가 해로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된다. 희초는 광저우를 출발해 천축국으로 향했다. 5세기 법현이 천축국을 순례하고 돌아온 항구도, 7세기 의정이 천축국으로 드나들던 항구도 바로 이곳이었다. 5세기에 천축국을 여행하고 불국기를 남긴 동진의 법현은 육로로 시작을 해서 해로로 여행을 마무리 지었고, 또 7세기 해초보다 100여 년 앞서서 여행을 했던 당나라의 현장은 육로로만 이동해서 대당 서역길을 남겼습니다. 반면 바닷길 건너온 신라의 해초는 동천축 연안, 그러니까 지금의 캘커타 인근 땀누기한 항구에 상륙을 해서 육로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해초의 긴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해초가 어느 곳을 여행했으며 과연 서쪽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직접 밟아본 답사지와 얻어들은 이야기로만 썼을 뿐 직접 가지 않은 미답사지의 구분은 그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려 40여 개의 나라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왕호 천축국전. 지금은 6천여 점만이 남아있는데요. 그 행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광저우에서 배를 타고 동천축에 도착한 희초. 현존하는 왕 오천축국전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순례 여정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행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육로 여행 기록은 비교적 자세히 알 수가 있다. 먼저 석가모니의 성지를 찾아 순례한 희초는 오천축국을 넘어 대륙의 중심부까지 머나먼 여정을 이어갔다. 희초가 기록한 순례 여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왕 오천축국전은 책 제목처럼 인도 여행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로 오천축국에 대한 기록은 전체 여정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이후 중앙아시아는 물론 서역 지방에까지 이르는 여정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초의 여정엔 일정한 규칙이 숨어 있다. 중천축국에서 곧바로 남쪽으로 석 달 남짓 가면 남천축국 왕이 사는 곳에 이른다. 또 남천축국에서 북쪽으로 2달을 가면 서천축국 왕의 거성에 이른다. 또 서천축국에서 북쪽으로 석 달 남짓 가면 북천축국에 이르는데 이름이 사란달라국이라고 한다. 다시 한 달을 가 설산을 넘으면 동쪽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소발라구 달라국이라고 한다. 다시 여기서 북쪽으로 보름을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가라국에 이른다. 대체로 나라 단위로 서술된 여정엔 출발한 나라에서 목적한 나라로 가는 방향과 걸리는 시간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록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나라들 가운데 소발라구 달라국은 직접 가보지 않고 들은 얘기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해초는 직접 방문한 답사지에는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시문구를 사용한다. 현존하는 왕 오천축국전엔 이러한 시문구가 모두 23군데 나타나는데 이곳은 그가 직접 가서 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서역 어디까지 갔을까? 도식화된 그의 시문구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사율국에서 북쪽으로 2레를 가면 범인국에 이른다. 힌두쿠시 산맥 서쪽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절벽을 따라 조성된 바미안 석불. 높이 50여 미터에 달하는 마의 석불상은 석조상 중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입상이었다. (7세기) 이곳을 지난 현장은 150척이나 되는 입불 석상이 금색으로 장식돼 광휘를 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00여 년) 후 도착한 해초는 북천축의 불교 부흥에 감탄하며 바미안 대불의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그 후 북천축은 이슬람의 무력 앞에 무너졌다.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석불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불교의 중흥지였던 인도 서북부를 지난 해초는 페르시아로 발길을 향한다. 다시 토하라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을 가면 파사국에 이른다. 3년여의 기나긴 여정 끝에 해초가 도착한 곳은 파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이다. 다시 파사국에서 북쪽으로 열흘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면 대식국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아랍에까지 도착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랍을 대식으로 표기하는 기록을 남겼다. 해초는 과연 대식국 어느 곳에 이르렀을까? 해초가 니샤푸르까지 다녀온 길은 고대로부터 이용되어 온 실크로드 오아시스 육로의 한 구간으로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 수많은 서구 사람들이 동방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쪽 서역 쪽으로 일찍이 가신 분으로서 이제 고구려 시대의 후예인 고선진 장군을 들으시는데 고선진 장군이 중앙아시아에 가서 진행한 그 달라스 전쟁보다 아마 한 25년 전에 이미 갔고 그렇게 보게 되면 해초야말로 이러한 세계성을 지닌 우리 역사에서의 첫 사람, 즉 첫 세계인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서역 땅을 찾은 세계인 해초. 그는 왜 세계인이 되고자 했을까? 이역의 길을 순례하는 동안 20대의 젊은 구도자 해초가 풀고자 했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경계를 허무는 그것은 세상이었다. 아니,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었다. 개원 15년 11월 상순 안서에 도착했는데 그때의 절도사는 조군이었다. 개원 15년 727년 11월 상순, 인도와 서역 대장정을 마친 해초는 북천축기를 통해 당시 안서 도부 소재지인 쿠차에 도착했다. 왕 오천축국전에서 유일하게 행적의 시간을 밝힌 것은 오직 이곳뿐이다. 해초가 순례 여행을 시작해 마무리하기까지 장장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각축전을 벌이던 문명의 경계지대를 생명을 걸고 관통했던 해초. 그러나 8세기 해초는 갈 수 있었던 그곳이 정작 글로벌 시대라 칭하는 21세기엔 종교와 정치 분쟁의 이유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탄의 땅이었던 오천축은 물론 저 멀리 대시까지 여행한 해초는 여행을 마치고도 결국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고향 계림 대신 오대산을 택했을까요? 개원 15년 727년, 해초는 안서 도부의 소재지인 쿠차를 지나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만년에 오대산에 들어가 입적하기 전까지 50여 년 동안 장안에 머물렀다. 시안에서 60km 떨어진 저우쯔현. 국내선 잊혀진 이름 해초의 흔적을 이곳 선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신라국 고승 해초 기념碑. 그의 이름과 행적이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774년 가뭄이 심하게 들자 해초는 황제 미용을 받고 선유사를 찾았다. 해초는 선유사를 에워싸고 흐르는 옥녀담에서 기우제를 주관했는데 7일간의 철야기도 후 명주실 같은 감로수가 쏟아져 내렸다고 한다. 당시 기우제를 지냈다는 옥녀담은 수몰돼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대신 해초를 기념하기 위한 비가 세워졌다. 당나라로 돌아온 해초의 행적에 관해선 그가 직접 쓴 기록이 남아있다. 780년 5월 5일
희초는 대교 왕경의 서문을 자신이 직접 썼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왕 오천축국전과 더불어 그가 남긴 기록의 전부다. 이 기록에 따르면 희초는 약 8년 동안 천복사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이곳에서 스승 금강지와 밀교 경전인 대교 왕경을 번역했다. 金刚智和尚都是密宗的大师，那么就是他们就是在唐代宗时期啊，当时有一个代宗的资持，就是在那儿就建立了一个叫金阁寺啊，在那边好多寺院都是那个在代宗建了好多啊。那么会超到那儿去，他主要也是对密宗的这种发扬光大啊，对密宗的这种传播啊，起了很重要的作用啊。 780년 4월 15일 희초는 오대산 건원보리사를 찾아 들어갔다. 오대산은 중국 불교 4대 명산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찰들이 남아있다. 희초는 5월 5일까지 20일간 대교 왕경을 번역한 후 서문을 쓰고 나서 건원보리사에서 입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희초가 입적했다는 건원보리사는 어디에 있을까? 돈왕막곡을 61호굴에서 희초의 입적지를 밝힐 단서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얻었다. 막고굴에서 가장 큰 벽화 중 하나인 오대산도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실사 지도인 셈이다. 그 그림 가운데 보리지암이란 글자가 보인다. 이 네 글자를 단서로 건원보리사를 찾아 나섰다. 유일한 단서는 오대산도에 나온 청량사 인근이란 것이다. 대청량사 앞에 보리지암이라는 암자가 있다고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보리지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按这个地图上看是应该是在东南角，但是咱们这儿是到现在为止是一点痕迹都没有，它毁于了，全部毁于文革，其他的都没有了。 당대에서 청대까지 긴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청량사. 문화대혁명 후 재건하면서 편전의 위치 등 조금씩 이동이 있었다. 변함없는 것은 거대한 청량석뿐이다. 청량사 주변을 샅샅이 찾는다면 건원보리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청량사의 주변엔 그 모습을 추정하기 힘들 만큼 잔해만이 흩어져 있다. 이곳 어딘가에서 경전을 연구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을 노년의 희초. 그의 마지막 흔적은 정녕 찾을 수 없는 것인가? 但是我们现在五台山里边，据我所知，现在没有那个乾元菩提寺了啊。那么它到底它的位置怎么样啊？这么还需要就是我们通过发掘新资料，在探讨研究现有资料，那么就是确定这就是乾元菩提寺在五台山的什么方位、什么地点啊？它现在就是它的遗迹到底怎么样？有没有？ 如果通过考古发掘的话，或者是其他的文物收集，能不能找到乾元寺的这种蛛丝马迹啊？这是我们很期待啊。 어린 시절 고향 계림을 떠나 당나라 오대산에서 잠든 신라 고승 희초.
청춘에 경험한 인도와 서역으로의 순례 여행은 그를 고향이 아닌 깨달음이 존재하는 그곳에 머물게 했다. (1300여 년 전) 종교와 문화, 세계의 경계를 넘어 서역 땅 한가운데 우뚝 선 해초. 그는 해동의 첫 세계인이었다. (13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아시아 문명 탐사를 가능케 하는 신라 대덕고승 개초의 왕오천축국전. 8세기에 기록된 이 책은 13세기 후반에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과 14세기 초반 오드리크의 통유기, 그리고 14세기 중반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여행기로 손꼽히는 우리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앞선 기록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인도인들에겐 8세기 인도의 모습을 일러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록이자 그 당시 중앙아시아와 서역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문명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아랍과 이슬람 세계를 접한 첫 한국인이자 그 누구보다도 먼 곳까지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던 해초. 우리나라 문명 교류사의 개척자적인 큰 족적을 남긴 그는 진정한 세계인이자 위대한 한국인이었습니다.